자, 이번 시간에 임대차 계약 관련한 쟁점들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에 있어서는 주된 출제 이슈가 임차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주된 뼈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전대차라고 하는 것도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이슈가 되게 되어 있어 자, 임차인의 권리 등이 있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개념들 다른 물권 등과의 관계부터 간단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민법상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토지 임대차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건물 중에서 주택이라든가 상가라고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법에서 얘기하는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뭘 의미한다? 토지 임대차 등을 의미하게 된다. 물론 이론상 주택이나 상가가 아닌 건물의 임대차도 당연히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조항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텐데, 자, 토지에 관련된 권리 어디에서 물권법 파트에서 공부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요 이슈들 몇 개 체크하면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건물 소유,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지상권 설정 계약과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지상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어디다 이용할 권리가 있다. 설령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바뀐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바로 소유물의 반환청권 등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지상권이라는 개념이었었고요. 지상권에서 임대차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지상권자가 2년분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은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분 지료 체납했을 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에서는요, 2기분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은 해지할 수 있다. 소멸 청구도 해지도 둘 다 똑같아요.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대로 소멸이 돼버리고 해지가 되는, 자, 임대차 효력이 소멸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편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상권이 소멸하게 될 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상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게 만약 건물이 현존한다, 건물을 지으려는데 멀쩡하게 있다라고 했을 때 갱신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고, 갱신 청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소위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상권에서 이슈가 되는 게, 자, 지료 연체에 따른 자, 소멸 청구라는 개념, 2년분 지료 체납했을 때 소멸 청구,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는 대금을 지급하고 지상물을 사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욕심을 부리면 지상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존속기간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자가 토지를 객토 등을 해서 가치를 증대시켰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유익비라고 하는 개념은 가치가 증대됐을 때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유익비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조금 있다가 임차인의 권리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상권에서 지상권자가 2년분 지료를 체납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소멸 청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럼 지상권은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또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건물이 현존한다라고 했을 때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청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는데 이 지상권자가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켰다. 객토를 하거나 형질 변경을 해서 기존 토지보다 가치를 증대시켰다라고 하면 유익비 상환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임대차는 유사한 개념으로서 전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전세권,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임대차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다? 전세권은 성립한다 해서 지상권도 전세권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등기를 통해서 성립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어떻다?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있죠. 몇 가지 이슈가 되게 되는 거. 전세권 관련해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전세권에서는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전세권 설정자라든가 전세권자가 뭘 할 수 있냐면 소멸 통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소멸 통고를 할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럼 나중에 보겠지만 각각 6개월 지나면 그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전세 목적물, 건물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일정한 가치를 증대시킨,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부속물의 매수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부속물 매수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권 설정된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는 사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 더 똑같은 논리 구조인데 지상권에 있어서도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유익비가 투입됐으면 유익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자, 전세권에 있어서도 만약에 유익비의 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때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갑시다. 지상권에 있어서 2년분 지료 체납하게 되면은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임대차에서는 2기분 지료 체납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 있다. 이 주제와 연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지상권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고 지상권자가 건물이 현존해서 갱신 청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게 되면 어떻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토지 임대차에서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건물이 멀쩡하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상권 얘기를 그대로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임차 목적물의 가치를 증대시켰다라고 하면 유익비 상환 청구. 거기다 추가해서 바로 필요비라고 하는 것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 할 때 공부했지만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형광등 몇 개 갈아 끼운 비용, 이걸 필요비, 가치를 증대시킬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가면 유익비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유익비 플러스 필요비를 묶어서 비용 상환 청구권. 다시 가볼까요? 지금 이제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이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든 전세권자든 각각 뭘 할 수 있다?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구조야.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이라는 사람과 임차인은 각각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임대인이 해지하게 되면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하면 1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같이 맞물려가고, 부속물의 매수 청구, 건물 임대차, 주택이나 상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임대인은 사줄 의무가 있다. 나중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이런 식의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익비 상환 청구에서 파생됐던 게 비용 상환 청구. 그래서 이 임대차라고 하는 개념은 지상권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전세권이라는 개념과 계속 연계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딱딱딱 다 떨어져요. 그래서 가볼까요? 앞에서 임대차의 기본 정의,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해주고 임차인은 차임,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임대차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차임을 임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 그래서
자, 의세 합치만으로 성립하니까 얘는 뭐가 된다? 낙성 계약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하면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채무가 발생한다고 해서 쌍무 계약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자 유상 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임대차에 있어서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렇게 보셨는데 일단 첫 번째 이슈 딱 한 번 좀 어렵게 나올 때 이슈가 되는 건데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 자체가 이루어져야 어떻다 성립하는 권리이고 임차권은 의세 합치만 있어도 다 성립하는 권리가 되게 된다. 그럼 전세권을 비교해 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는 거야. 등기가 있어야지.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어떻다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전세권이 성립되게 되면은 설령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전세권자는 누구한테 병에 대해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편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지금 임차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람은 임차권을 갖게 되는데 주의하실 게 등기 없어도 어떻다? 임차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등기 있어야 성립하는 것을 물권, 등기가 없어도 성립하는 것을 채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터지죠. 채권이라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혹시 갑이라는 사람, 임대인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문제 목적물을 팔아버리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까 등기를 통해서 성립한 물권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비해서 임차권 같은 경우는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어떻다?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다가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설정 등기 안 해도 임차권 성립하는데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어떻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 자 부동산 임대차를 만약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즉, 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안 나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기초 중에 기초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어려운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색깔 이 표정 볼까요? 건물을 등기했을 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등기했을 때 대항력이 발생한다. 무슨 얘기냐? 지금 갑소유의 X 토지에다가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은 임차권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임차권 등기를 했을 때만 어떻다? 임차권을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 이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바로 대항력이 발생해서 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연은 이렇다고요. 자,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임차권 등기를 안 해줍니다. 안 해줘. 짜증나게 안 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허가 받아서 건물을 짓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권리자가 있다는 것이 공시가 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 8년 동안 두 문제 구성이 되는데 이건 중요한 포인트. 나름 어렵게 구성할 때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원래는 어디에다가 토지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안 하고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따로 공부하실 수 있어요. 아마 임차권 파트에 제일 어렵게 출제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임차권은요,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 있다라고 할 때도 임차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바뀌면은 어떻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임차권,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건물 토지 소유자가 싫다고 하면은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뭘 한다고요?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자, 등기부를 보면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는 걸 사람이 알 수 있으니까 임차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등기가 있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고 제3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어렵지만은 중요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 간단하게 볼까요? 앞에서 했던 얘기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자, 우리 전세권에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설정자, 부동산의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전세권자,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춘 자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각각 소멸, 통고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각 6개월 지났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에서 바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 해지할 수 있고 얼마? 6개월 지나서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1개월 지났을 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좀 정리할 때가 있을 거야. 66의 6일에 X의 3에서 전세권에 있어서는 각각 6개월 지났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 임차인, 토지 임대차에서는 6개월, 1개월 지났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나중에 주임법에서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는 거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상임법에서 상가건물의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 건물 소유자를 앞쪽에다가 전세권에서는 듣고 버리시는 거야.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전세권에서는 소유자가 소멸 통과하면 얼마? 6개월 후에.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소멸 통과하면 6개월 후에.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는 자, 임대 목적물의 소유자는 임대인이 해지 통지하면 얼마? 6개월 후에.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면 얼마? 1개월 후에. 그 다음에 주임법에서, 상임법에서 똑같이 가는 건데 자,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이 있을 때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이 해지했을 때 얼마?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66에 61에 X의 3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민법 전반을 다 스크린을 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을 한 4번, 5번 설명을 하니까 대강 기억이 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약정 없을 때 66 얘기 있었고요. 그 외에 기타 해지 사유 중에서 이기분 차임 연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우리 앞에서 지상권에서 이건 지상권은 치료를 연 단위로 지급하는 게 기본인데 2년분 자, 치료 연체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이기분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은 이때는 뭘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게 되면 임대차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 외에 나중에 공부할 주제 중에 하나가 동의 없는 전대차.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갑일세라는 임대인이 을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을 임차인 또는 임차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전차인, 임차인의 임차인을 묶어서 전차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동의 없이, 갑의 동의 없이 을이 지 멋대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갑은 이 문제 임대차 계약 자체를 어떻다? 해지할 수 있다. 뒤에서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렸고 이런 것들은 반대 좀 힘든 게 양이 많아서 문제예요. 양이 많아서 이게 중간중간에 튀어나오니까 몇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습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한 번에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 임차인의 권리라고 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라고 했을 때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 유익비 상환 청구 외에 모두 필요비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비용 상환 청구는 점유권 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주제인데요. 자, 일단 이 주제의 주요 이슈들. 자,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도 비용 상환 청구는 어떻다? 인정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배제한 특약이 있다면 이때는 비용 상환 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나중에 유치권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되는데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 연관성이 있을 때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 파트에서 우리가 유치권 성립할 수 있는 게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 있게 되면 어떻다?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근데 유치권 성립에 배제 안 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특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때는 비용 상환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가볼까요? 임차인의 권리 세 가지. 자, 하나가 뭐라고요? 비용 상환 청구권.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얘는 뭐랑 관련돼 있었어? 지상권이랑 관련이 됐던 그런 개념이죠. 세 번째,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 뭐랑 관련돼 있어? 전세권과 관련이 돼 있었죠. 전체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 전세권과 관련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라고 돼 있죠. 내용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자, 전세권에서 이 물권이죠. 물권에서 물권자에게 인정됐던 권리가 뭐가 있었다?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었다고. 임대차에 오더라도 이게 물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는 반드시 어떻다? 임대인은 사줄 의무가 있다. 아까 지상권이랑 연계했던 개념이 뭐가 있었어?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가 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다? 사줄 의무가 있다. 총 세 가지야. 비용 상환 청구권,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 그 중에서 지금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는 의미 자체가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에서 파생됐던 개념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 할지 않는 것같아 이건 인정되지 않고 그 특약이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유치권과 연계해서 봤던 것이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면 어떠? 유치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비용 상환 청구를 아예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특약은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어떻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 주요 이슈들. 자,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도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된다. 이건 어떤 경우를 상정하면 이렇게 가십시다. 자, 시골 가서 여름철에 시골에 국도 등을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시골에 여름철에 참외 파고 수박 파는 그런 창고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어떤 사람이 사실 그 동네는 수박이 안 나오는 동네인데 목이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거기다가 농업용 창고를 임대차를 통해서 다 빌리게 됩니다. 농업용 창고에다가 수박 쌓아놓고 어디 가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가서 수박을 사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마치 그 동네에서 수박을 생산하는 분위기를 풍기면서 수박을 판다고. 그럼 사람들의 영혼들이 또 맑아. 그렇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가서 수박 사면 왠지 좀 그래, 이게. 근데 왠지 시골에서 농사 바로 지은 그 수박을 사면 왠지 더 싱싱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시골에 가서 어디 들릴 때 뭐 사갈 것도 없거든. 가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야, 수박이나 하나 사가자. 그 수박은 참고적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새벽에 올라왔던 그걸 내려와서 한 거야. 자, 다시.
농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달씩 하는 거 아니잖아. 한철 장사에 불과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일만 또는 20일만 임대차를 하기로 했다.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농업용 창고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갑자기 한 이틀 지나니까 재수없게 형광등이 다 나갔다. 형광등을 다 다시 갈아 끼우니까 62,000원 들어갔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필요비 상환 청구. 그래서 20일 임대차는 와중에 한 10일 지났는데 이 농업용 창고에서 지붕에 물이 새네, 수박 다 썩어버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급하게 돈 쳐발라서 어떻게 해야 돼? 지붕을 수리를 하겠죠? 500만 원 들어갔다 하십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유익비 상환 청구. 그런데 이렇게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도 인정이 되는 개념인데, 다만 이 농업용 창고 한번 20일 빌려주면서 만약에 30만 원 또는 50만 원 받는다 하십시다. 그럼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커질 걸 대비해서 임대인이 아예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맺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비용 상환 청구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성립되지 않게 되면 비용 줄 때까지 목적물 인도 못해라고는 유치권은 어떻다? 행사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의 권리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은 우리 물권 중에서 유치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또는 전세권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해서 가볼까요? 필요비 상환 청구. 필요비 제출했을 때 어떻다?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자, 지금 언제 지출했을 때 어떻다?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익비 상환 청구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되거든요. 유익비 상환 청구는 뭐라고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그럼 개념상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만 어떻다?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언제? 바로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다. 아까 그 지붕을 수리해서 아직 멀쩡하게 지붕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이 한 500만 원 들었다라고 하면 이때 어떻다?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우리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든가 부속물의 매수 청구도 논리 구조가 뭐라고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부속물이 멀쩡하다.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갱신 청구를 했는데 갱신 청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논리 구조가 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도 뭐가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 자, 이 중에서 필요비 상환 청구는 뭐라고요? 제출했을 때 바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전에 세를 들어 사는 집인데 그놈의 집구석이 아파트였는데 골 때리는 상황이어서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제일 큰 문제가 집주인이 문제가 됐었고, 아주 가지만 세수가 없었고, 일단은 가지만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는 나를 무시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주 재수없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아파트에 출입문이 있지 않습니까? 출입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제 그 수리하는 분을 불러가지고 문을 따 보니 그 안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배터리가 다 녹아가지고 그게 다 지금 거의 흔적 자체가 안 남을 정도로, 그 사이에 문이 열렸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배터리가 다 이게 누전이라고 그러나요? 녹아내리는 걸? 배터리가 정상의 모양이 없다고. 그래서 더 이상 전기가 다 떨어지니까 안 열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열쇠 수리하신 분이 와갖고 25만 원인가 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또 이제 또 똘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쓱 보니까 모델명 나와 있잖아요. 모델명 나와 있잖아요. 인터넷 검색하니까 82,000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지금 와서 문 열어야 되는데,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25만 원 결제를 하고 어떻게 했지? 수리를 해달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필요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내가 연락을 해서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를 했지요. 지금 집에 문에 문짝에 문제가 생겨서 영수증 첨부하고 등등등 해서 요거 결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정중하게. 근데 아줌마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면 그걸 나한테 왜 얘기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필요비라고. 필요비이기 때문에 지출한 때 어떻다?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다. 이게 필요비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죠. 사모님, 이것은 필요비에 해당이 되고 필요비는 지출한 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필요비 상환 청구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줌마가 날 믿겠어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뭔가 돈을 갈취하려고 전화들을 해서 남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중개사에 부동산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안 믿어. 안 믿어. 그러고 나중에는 아줌마가 막 짜증,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너무 당황스러워. 25만 원 달라고 하는 게 너무 기가 찬 거야. 그러니까 갈취당한다고 생각하신 거야.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약간 깐족거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열이 받잖아요. 지금 부탁하는 게 아니라 형성권,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단순하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다고요? 거기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똑같은 논리 구조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하면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하면은 임대인은 기분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어떻다? 사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형성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줌마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몰라요. 왜 나한테 자꾸 전화하세요? 이런 식이야. 그럼 내가 열이 받아갖고 소리를 질렀죠. 살다가 열이, 그러니까 이게 열이 받은 이유는 가장 큰 건 25만 원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중개사를 가르치고 요걸 한다는데 그 아줌마가 띄엄띄엄 보는 거야. 어서 약을 팔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열이 받았고 큰 소리를 딱 질렀죠. 그러니까 아줌마 쫄았어. 갑자기 미친 새끼가 소리를 지르니까. 쫄아갖고 잠깐만요. 내가 좀 알아보고 연락할게요. 라고 하더니만 동네 중개업소에 다 전화를 했어. 내가 가르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 그럼 필요비 상환 청구는 지급을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 2시간 있다가 문자가 왔어. 제가 중개업소에 다 알아보니까 그거 줘야 된다고 해서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돈 받아도 기분 나빠. 내가 중개사를 가르친다고. 점검을 다 섭렵을 해서 다 설명을 하고 다 얘기를 한다고. 근데 저랑 새 들어 살던 그 집주인 아줌마만 나를 띄엄띄엄 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옳은 표현, 숫자는 다 아니고, 자, 동시에 항변권 인정된 앞에 뭐 없애야 돼? 임차권 등기, 배당금, 배 없애야 돼. 그러면 다 성립된다. 이렇게 가르쳐가 붙은 사람들 얘기를 듣고 25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더 기분 나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약이 나중에 그 아줌마는 모르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삥 뜯으려고 하는 사람은 봤겠지. 그 자체는 근데 나중에 돈 받아도 마음이 그냥 허해. 그래서 그때 내렸던 소심한 나름의 복수가 뭐냐면은 8만 2천 원짜리 사지 않고 아저씨한테 25만 원 시킨 거 진짜 잘했다. 이렇게 내 돈 다주고. 분명히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서 아까 지붕 수리한 비용 이런 비용들을 유익비 상환 청구.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유치권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다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요? 유치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얘기했었죠. 지상물 매수권이나 부속물 매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존재할 수도 없고 해봤자 무효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출발점이 어디서 나왔던 거니까 지상권이란 물권, 전세권이란 물권에서 나왔던 것이 이 지상물 매수청구, 부속물 매수청구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배제하는 특약 무효. 그런데 이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은 어떻다?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가 건물이든 임대차, 주택 임대차는 거의 적용 안 되고요. 상가 건물이든 임대차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항상 원상 복구 특약을 넣어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상가 건물이든 임대차 할 때는 무조건 원상 복구 특약을 넣는다고요.
임차인이 뭘 설치를 하든 간에 나중에 임대차 기간 종료되면 다 치워라 라고 하는 거. 만약에 원상복구 특약이 없으면요, 이 임차인 여기다 설치한 시설물을 가지고 이 돈 달라 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 즉 비용상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어떻다? 이때는 바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거 나중에 유치권 공부하셔야지 정확히 이해가 돼요. 그 외 중요한 쟁점, 나중에 유치권에서 같이 공부할 주제인데요.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허여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아까 농업용 어떤 창고라고 하십시다. 창고를 지금 유익비가 1,000만 원 들어갔다 하십시다. 월세가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이 창고에 대해서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이 1,000만 원 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유치권자의 권리예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빨리 물건을 넘겨받아야지 1,000만 원을 갚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나중에 월세 나오면 100만 원씩 나오니까 10개월이면 갚을 수 있는데 얘가 계속 유치권 행사하면서 새로운 임차인도 받을 수 없고 등등. 그럼 어떻게 돼요? 법원에 대해서 임대인이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에 허여를 청구할 수 있고요. 상환 기간을 좀 늘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법원의 판사가 보증합니다. 야, 내가 보증할 테니까 쟤한테 10개월 후까지 돈을 준다니까 일단은 목통을 돌려줘 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유익비 상환 청구 기간에 허여라고 하는 거. 그럼 이때 더 이상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나중에 유치권 파트에서 주요 이슈. 이 정도가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된 유일한 권리가 사실상 뭐가 된다고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거 이제 지상물의 매수 청구. 다시 스토리 가겠습니다. 지상권에 있어서 이슈가 됐던 개념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는데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그 갱신 청구, 또 땅을 좀 더 쓰자라고는 갱신 청구를 했는데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이것을 승낙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지상권자가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끌고 들어오는 거야.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어떤 경우가 있게 된다. 토지 임대차에서 지금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아까 건물 지을 수 있다고 그랬었죠? 건물이 현존하고 있고 멀쩡하다라고 했을 때 갱신 청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지상물의 매수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이때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똑같다라고 해서 임대인은 이걸 거부할 명분도 없고요. 설령 배제 특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이 배제 특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위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몇 개만 더 살을 붙여볼까요?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 뭐라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 어떻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얼마?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얼마?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도 소위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떤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이 이 문제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존속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까 임대인이 해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6개월 지나면 어떻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서 임대차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 시점에 지상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누구 잘못 아니니까 임차인 잘못 아니기 때문에 이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설령 배제 특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없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 내용. 그래서 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거죠. 갱신청구 거절하는 경우하고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했을 때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그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문제 구성할 때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 또는 건물의 매수 청구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대신
임차인이 잘못한 경우가 있어 이기분 차임 연체했다. 그래서 해지가 되면 이때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할 수 없고요. 그 외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등에서도 어떻다. 자, 20일 쓰기로 했는데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현실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 구성할 때 장난을 치죠. 앞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도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볼까요? 임차인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을 때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집게 아니기 때문에 사달라고 할 권리도 없죠. 상식적인 문제가 되게 됩니다. 뭔 소리야?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놨다. 그래서 이런 요건, 일정한 요건, 갱신 청구 거절했거나 존속기간에 정해놓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했거나 그러면 이 건물을 누구한테 사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집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한테 당연히 매수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지금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임차권 등기를 한 상태다. 그러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리하게 되면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 즉 지금 두 가지가 있었죠. 갱신 청구 거절 당하거나 또는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등을 했을 때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때는 당연히 지 물건을 사달라고 임차인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임대인한테 해지 통보를 하게 되자 매수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다만 임차권 설정 등기 등이 있어서 또는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있어서 대항력이 있다라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어떻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 청구 있으면 어떻다고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끝. 그래서 거의 물권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요건 충족하면 반드시 임대인은 어떻다? 사줄 의무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고죠. 두 번째 또 세 번째 이슈인가요? 자, 전세권에서 논의됐던 게 부속물의 매수 청구. 자,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자에게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가게 될 것인데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일단은 부속 매수 청구. 자, 이 부속물하고 부합물의 개념을 하나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자, 임차인이 주로 건물을 생각하셔야 돼요. 부속물은 건물을 생각해야 되고,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 임대차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자, 건물의 임차인이 여기다가 뭘 붙였는데 떼낼 수가 없다.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게 시스템 에어컨 사건인데 여기다 이 건물에다 임차인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 에어컨을 떼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고정이 돼버렸다. 떼내려면 건물 반은 때려 부셔야 된다. 이런 전제가 쌓이게 되면 다 부합물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부합물은 누구 것이다? 건물 소유자 것이 되게 된다. 근데 같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다 할지라도 제가 시스템 에어컨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큰 돈 들이지 않고 떼낼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라고요? 그때는 이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은 부속물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이거 다 외울 거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이기분 차임 연체에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부속물의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잘렸을 때 그다음에 부합이 된 경우도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다?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임차인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임대인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으니까 어떻다?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임차인의 권리 등을 중심으로 임대차 성립 종료,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설명드렸고요. 잠시 끊었다가 지문 보시고 나서 다음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